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유입니다. 오늘 만나본 차는 볼보 EX90입니다. 정말 멋진 자동차죠. 사실 볼보 역사상 가장 멋진 자동차, 가장 비싼 자동차라고 하는데요, 게다가 가장 안전한 자동차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 이거 괜찮은 거냐? 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 EX90 한번 보게 되면은 아마도 생각이 좀 바뀌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멋진 볼보 EX90 어떤 차인지 직접 살펴보시죠. 여기 전망 보세요. 이런 장소에서 볼보 시승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사실 볼보라는 브랜드가 이렇게 럭셔리한 브랜드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와, 이 차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공간이 있다니 너무 멋진 장소입니다. 자, 이렇게 멋진 장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자동차가 바로 EX90 아닌가 싶은데, 컬러 지금 예술이죠. 저희가 시승하는 차는 사실 이 컬러는 아니고요, 저희가 시승하는 거는 회색하고 금색하고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름은 베이퍼 그레이하고 샌듀니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저희 시승차가 그렇고 이런 컬러, 버건디 컬러인가요? 이런 컬러가 있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고급스러운, 어떤 컬러를 칠해놔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차체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디자인을 멋지게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최신 자동차의 스타일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크롬이 없고 블랙 하이글로시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크롬이 하나도 없으면 진짜 고급차가 아니지 라고 생각해서인지 옛날 클래식한 그 볼보 엠블럼을 그대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정말 최신 차처럼 보여지지만, 이 엠블럼을 하나 딱 걸쳐 놓음으로 해서 볼보의 역사를 안고 있는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 라이팅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지거든요. 여기 보이는 요거 있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는지 켜주시네. 감사합니다. 켜주시네. 요거 헤드램프를 켜줄 수도 있나요? 이렇게 되고요. 보셨어요? 우와, 대박. 이야, 우와, 이거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이거 평소에는 이렇게 DRL로 사용되다가 DRL이 사라지고 그게 헤드램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헤드램프가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있어서 위아래로 헤드램프를 커팅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팅하는 기능까지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메이커들 이거 왜 안 하지? 이거 진짜 멋지거든요. 디자인적으로도 앞에 움직이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 차가 멋져 보여.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까지 따라하기는 좀 애매해요. 이건 워낙 독특하니까 굉장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앞서고 간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미국이니까 여기 옆에 볼보라고 해서 이렇게 노란불이 들어오는 걸 볼 수 있고요, 반사판이 이렇게 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없겠죠? 아마도 이렇게만 그냥 램프가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거 들어오면 좋겠다. 자, 아무튼 앞부분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뿐이 아니죠. 앞부분에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뭡니까? 요 헤드램프 더러워지면 여기 워셔액을 뿌려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자동차는 워셔액 뿌려주는 차가 단 하나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만약에 헤드램프 광량을 일정량 이상 높이게 되면 워셔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볼보는 헤드램프 광량을 우리나라 법규에 맞게 낮추는 대신에 헤드램프 광량을 높여놓고 이렇게 워셔를 달아주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돈 얼마 한다고 우리한테 어두운 헤드램프를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살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 차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일단 나머지 부분 다 멋진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도 있어요. 앞쪽에 카메라 있죠? 카메라 옆에도 동그란 게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거 카메라 워셔입니다. 사실 360도 서라운드 카메라니까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건 아니긴 해. 근데 여기 이렇게 워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카메라가 만져보면 뜨끈뜨끈합니다. 눈이 쌓이거나 하지 않도록 이렇게 열선을 만들어 놓고 있고요. 라이다 시스템도 이렇게 로고에다 잘 숨겨 놓고 있네요. 이 라이다를 이런 식으로 숨겨 놓으면 여기 반짝반짝한데 라이다가 있잖아요. 이 반짝반짝하는 요게 크롬이 아니고 인듐이에요. 인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가격이 나갑니다.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인상적입니다. 앞쪽에 보면 이렇게 여기 카메라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면 라이다가 있어요. 그치, 라이다가 있어야지. 루미나가 제공하고 있는 평판 라이다인데요, 카메라 있고 레이더 있지만 카메라와 레이더에서 확인하지 못한 거
세 번째 증인이 돼서 이렇게 세 개의 이 시스템이 확실하게 사람인가 긴가민가 이런 상황이 없어지도록 비 오는 날이거나 눈이 오는 날이거나 한밤중일 때 이런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라이다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아니 그게 사람 같으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자동차가 차를 완전히 멈춰 세우는 거, 급제동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내가 급제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아니었어. 그래서 뒤에 오던 차가 나를 들이받았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이거 제 자동차 회사가 물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급제동은 잘 작동되지 않습니다.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조금만 들면 긴급제동을 안 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었죠. 중국에서는 자동차 간판이 고속도로 앞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간판이야. 카메라를 통해서 보니까 그게 자동차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긴급제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카메라로 봤을 땐 분명히 차지만 라이다로 보니까 차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라이다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카메라 시스템 다 필요한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급제동, 긴급제동이라는 그 최악의 상황을 결정짓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오, 뒤에 램프 보세요. 램프. 오, 지금 이게 멋지네, 멋지네. 그리고 뒤쪽도 유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됐는데, 이 뒷부분을 무슨 몰딩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공중에 띄웠습니다. 약간 빈틈이 있는 상태로 띄워놨는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고 멋진 디자인이네요. 깔끔해요. 이 뒤가 이렇게 깔끔하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뒤쪽이 프라이버시 글래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프라이버시 글래스로 들어오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볼보 미국 공장에서 이걸 생산한 게 들어온다면 아마도 프라이버시 글래스도 국내에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FTA로 들어오면 되니까. 된다면 진짜 좋겠습니다. 깔끔하잖아요. 일단 열선이 안 보여요. 열선이 뒤에서 안 보이면 차가 정말 깔끔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프라이버시 글래스도 있지만 이쪽도 프라이버시 글래스로 돼 있어요. 2열 3열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 매끈하게 처리된 거, B필러 부분을 하이글로시로 높이를 딱 맞춰서 이렇게 처리한 것도 굉장히 멋지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해요. 차가 검은 진주같이 느껴져요. 진짜 멋지네. 이 차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이음매가 없고 매끈하게 연결되는 거, 그런 것들이 이 차 디자인에서 정말 멋진 부분인데, 이렇게 가장자리를 처리한 것도 그렇지만 저는 이 사이드미러가 이제 정말 끝까지 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이드미러에 원래는 이 안에 이렇게 미러가 있잖아요. 따로 이 안에서 미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커버가 따로 있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미러 통 전체가 움직입니다. 통 전체가 움직이게 되면 그럼 뭐가 좋겠어요? 이 사이에 뭐가 이물질이 끼거나 그런 것들이 없겠죠. 게다가 에어로다이내믹에도 도움이 됩니다. 에어로다이내믹이 공기가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게 그게 공기 저항을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치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소리가 나요. 바람이 지나가면서 여기서 폭폭폭 소리가 납니다. 폭폭폭 소리는 여기 차체의 실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가 안쪽으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매끈하기 때문에 공기역학적으로 굉장히 좋고 그런 것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실내에서 보면 이게 넓기 때문에 실제 면적이 더 넓게 보여집니다. 안전에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볼보니까 이렇게 안전에 도움되는 부분을 비싸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죠. 이쪽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색적인 게, 이게 볼보가 옛날에 사용하던 블라인드 스팟 카메라거든요. 근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사라졌다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게 다시 부활한 이유는 사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자율주행 시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찍는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볼보 같은 경우는 여기서 뒤를 찍는 카메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사각지대 경보 카메라로 사용되겠지만 나중엔 자율주행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면 이 차에는 라이다 시스템이나 이런 카메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그다지 사용되지 않지만 언젠간 사용될 것이다 라고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레디 상태로 차를 파는 거죠. 그리고 또 안에도 있습니다. 안에도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잘 보면 보여요. 여기 동그라미 휠이 있고 A자가 써 있습니다. 요 양쪽으로 있어요. 요걸 누르게 되면 뭐가 될까? 이게 뭐가 될까? 스티어링 휠 있고 A 있으면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아닐까? 그래서 이걸 눌러서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걸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을 하겠다는 얘기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들어서 많은 메이커들이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SDV라고 해서 자동차는 결국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는 거야. 하드웨어를 나중에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러기 위해선 하드웨어가 준비돼 있어야죠. 아니 센서가 없는데 어떻게 그거 갖고 소프트웨어로 디파인을 하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라이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볼보 말고는 이렇게 센서를 남아돌게끔 만들어주는 회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앞쪽 트렁크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젖히는 거는 별로 안 젖혔으면 좋겠어. 안 젖혔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가 뭡니까? 볼보잖아요. 볼보는 이런 것들 절대로 그냥 안에서 두 번 당겨서 그냥 열려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좀 고리타분한 면이 있죠. 그리고 레치도 보통 가운데 하나 있으면 되잖아요. 볼보는 두 개 잡아요. 두 개 잡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참 고리타분하다. 이 트렁크, 이 앞쪽 트렁크의 형상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얕고 넓어요. 그게 맞지. 그냥 깊은 것도 물론 의미 있습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깊으면 거기에 캐리어 같은 것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의 자동차들은 캐리어를 앞에 넣는 경우는 거의 없죠. 캐리어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세요? 캐리어 넣게 되면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좀 그래. 그래서 트렁크에다 넣는 게 일반적이지. 포르쉐는 어쩔 수 없어요. 뒤쪽에 엔진이 있으니까 그 트렁크가 없기 때문에 앞에다 어쨌든 다 넣어야 돼. 그래서 이걸 크게 만드는 거고요. 다른 메이커 같은 경우는 큰 거보다 넓은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짐은 어차피 얕은 것만 넣을 거잖아. 짐이 뭐 되게 큰 걸 앞에다 넣진 않잖아요. 앞에는 큰 걸 넣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쪽은 그냥 얕더라도 넓은 거. 그래서 많은 짐을 많이 깔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잘한 것들, 이런 것들이 앞쪽에 들어가는 것들이죠. 뭐 예를 들면 뭐 견인골이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어 수리 키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것도 딱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워셔액 같은 경우는 어떤 차는 이런 데 붙어 있어요. 이런 데 붙어 있으면 그건 좀 곤란하죠. 앞에 이 보닛이 열리는 경첩 바로 앞에 있으면 워셔액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높이가 있으니까. 근데 이건 조금 뒤긴 한데 그래도 뭐 1.5리터, 2리터 넣는 데는 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오이, 큰 거 봐. 아니, 되게 재밌다. 이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뭐가 재밌냐면, 워셔액 넣어 보셨어요? 워셔액 넣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깔때기가 필요해요. 깔때기 없으면은 쏟아져. 여기 이렇게 막 흘립니다. 엔진룸에. 워셔액이 어떤 거예요? 워셔액은 쏟으면 페인트를 녹입니다. 워셔액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워셔액 통을 깔때기로 만들어 놨어요. 대충 부어도 여기 들어가게. 아니, 그래, 이렇게 만들면 되네. 이거 왜 이렇게 안 했지 진작에? 아니, 깔때기 만들면 되네. 이걸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 트렁크 한번 보죠. 트렁크. 다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지금 즐겁게 리뷰를 하고 있어요. 트렁크 밑에 이런 게 있어. 우와, 이거 처음 봤습니다. 우와, 세상에. 수납 공간을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깊어요? 오, 세상에. 그리고 이렇게 걸 수 있게도 만들었고, 요거 뭔지 아세요? 안 열리면 저 안쪽에서 당겨서 열으려고 저렇게 해놨어요. 꼼꼼하셔. 만약에 락이 잘못돼서, 만약에 잘못될 수 있잖아요. 그 락이 잘못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충전의 편의성을 위해서 위쪽에는 이렇게 비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만 막혀 있는데 요거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대롱대롱 하는 건 좀 불편하더라. 그리고 위쪽에 뚫려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덮개가 있어요. 덮개가 있어서 사실 요거 제거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물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긴 한데, 그래도. 자, 그래서 뒤쪽에서 보면은 서브퍼도 어디 있을 텐데 우리가 볼 수가 없네요. 여기 뒤에서 보면 또 재밌는 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차체의 높이를, 나 안 눌렀는데? 어떻게 된 거지? 아니, 건드리기만 했는데 왜 내려가지? 라고 생각했는데, 터치였구나. 터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와, 서스펜션 내려간 거 봐. 이거 여기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대단하네요. 대단히 많이 올라가요. 대단히 많이 올라가고, 쇼핑백 거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면 볼보니까 이런 정도의 꼼꼼함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양쪽 착착 접히고요.
그리고 접히기만 하면은 조금 섭섭하지 않습니까? 다시 열려면 저기 앞에 가서 열어야 되잖아 보통. 근데 그렇게 아니고요, 다시 들어 올리는 것까지 됩니다. 이래야지. 어떤 차들은 보면 3열은 안 일어나고 2열만 일어나는 애도 있어요. 3열도 일어나야지. 그리고 또 3열에 이렇게 돼 있을 때 또 볼보의 안전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죠. 3열에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3열에 앉을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3열에 앉으려면 헤드레스트를 세우지 않고 앉잖아요. 그래서 정말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3열에 앉을 때 헤드레스트를 접지 않으면 앉을 수가 없어요. 헤드레스트를 세워야지만 앉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높은 헤드레스트죠. 거의 천장까지 닿는 헤드레스트를 쓰고 있고요. 딱 앉았을 때 안전에는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은 그런 헤드레스트를 갖고 있어요. 역시 안전에 볼보는 맞구만. 게다가 이 차 보면 옆에 IC 에어백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3열에도 에어백이 있구나. 3열에 앉은 사람을 허투루 보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3열은 주로 애들이 앉잖아. 애들이 앉는데 애들이 그러면 위험한 좌석에 앉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생각으로 아마 여기도 에어백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통의 경우는 다른 차 같으면 이걸 뒤까지 이렇게 밀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상당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리어 크럼플 존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서 박아도 어느 정도를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 그런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보니까 3열에 앉았을 때 좀 진짜 좁은데 2열 조종하는 거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유로운 공간은 적어도 아닙니다. 성인 남성이 앉을 공간은 아니고 체구가 작은 여성분들이 앉을 만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일단 3열도 굉장히 꼼꼼하게 만든 공간이다. 여기 보면 스피커, 에어컨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 잘 만들었네요, 그죠? 3열에서 그럼 드나들 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짜! 2열에서 3열 넘어갈 때 이렇게 앞으로 젖히게 되어 있는데, 전동은 아니에요. 전동은 아닌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나들 수 있도록. 이런 게 그냥 좀 나오는 건 좀 보기 좀 그러네. 어쨌든 이렇게 슬라이딩하고 앞으로 숙여지는 게 아니라 일어서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리프트업 시트라고 할 수 있죠. 뭐 일단 이론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한데?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유용해 라고 생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컵홀더는 이렇게, 야 이거 신기하다. 컵홀더가 이렇게 좌석마다 하나씩 있네요. 지금 이건 6인승 시트인데 6인승 시트는 이런 식의 컵홀더를 따로 갖고 있습니다. 재밌는데요. 이런 것들도 있어. 여기서 누르면 3열을 젖히는 거거든요. 3열을 젖히는 게 왜 여기 있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1열로 가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서 있을 때 해봐야 되는 게 있어. 바워스 앤 윌킨스 버튼이 있어요. 바워스 앤 윌킨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스피커가 굉장히 많은 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도 스피커 있지, 여기도 스피커 있지, 여기도 스피커 있지, 여기도 있지, 여기도 있지. 7.1.4를 지원하는데 25채널이라고 합니다. 25채널로 각각의 스피커를 제어할 수 있고요. 헤드레스트에도 스피커가 4개가 들어있대요. 뭐 그 정도 할 필요가 있나 싶으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주는 게 바워스 앤 윌킨스의 최고의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 바워스 앤 윌킨스가 트루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하다, 이런 것들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면서 이 가운데 있는 이 트위터, 분리형 트위터가 굉장히 또 바워스 앤 윌킨스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바워스 앤 윌킨스의 그 노틸러스라고 하는 최고급 사운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운드 시스템과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무슨 노틸러스야. 근데 노틸러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별도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바워스 앤 윌킨스의 전통이죠. 그 전통을 여기다 살려서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던 것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러면서 이게 노틸러스 디자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노틸러스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만 굉장히 좋은 건 맞아요. 인정. 그건 인정. I found something on the ground. I picked it up, wondering what we could do with it.
it in my palm now.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기 때문에 돌비 애트모스의 7.1.4가 잘 작동되고요. 7.1.4라는 건 뭡니까? 이 2차원적으로 7개의 채널이 있는 거예요. 2차원에 7개, 그리고 서브우퍼 하나, 그리고 위쪽에 집에서는 업파이어링이라고 하잖아요.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런 스피커가 4개가 또 있다. 그렇게 해서 2D가 아니라 3D로 스피커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출발! 저는 시동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걸지 않았어요. 그냥 D만 넣으니까 바로 준비가 되네요. 볼보가 예쁘네. 우리 XC90만 예쁜 게 아니고 40도 예쁘네요. 지금 운전하기 전에 원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차를 세워놓고 여기서 드라이버 어드저스먼트를 해야죠. 핸들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조절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다면 다 전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이 별도로 없고 이것이 오로지 핸들에 있는 리모컨만 가지고서 하게 돼 있거든요. 터치를 눌러야만 됩니다. 터치를 누르는 거 괜찮나? 일단 이게 시작은 테슬라가 했어요. 근데 테슬라가 뭔가 자동차 회사들 버릇을 다 배려놓고 있는 것 같아. 이걸 왜 이걸로 만들지? 옆에 스위치 하나 다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몹쓸 일이야 그게? 스위치 정도는 달아줘도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이드미러 스위치 같은 거 좀 해주면 안 돼요? 참. 그리고 이 차에는 또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차에는 뒷유리를 여닫는 스위치가 별도로 없어요. 스위치를 앞유리에서 버튼 하나 눌러서 뒷유리를 선택해서 열고 닫도록 만들어 놨어요. 뭐 그렇게까지? 원가 절감도 아닐 텐데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폭스바겐도 그렇고 자동차 회사들이 뒷유리 스위치를 없애는데 너무나 몰두하고 있어. 스위치 없애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걸로 같아요. 자, 일단 한번 이 차를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운전 많이 해보셨겠지만 미국에서는 여기 스톱 보이면 여기서 스톱을 해야 돼요. 안 하면 단속됩니다. Continue on Rancho California Road for 6 kilometers. 이 구글 맵이라는 게 뭐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좀 불편하다, 왜 세로로 기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내비는 가로로도 붙일 수 있고 세로로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붙입니까? 보통은 세로로 붙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이 위쪽이니까. 위쪽으로 더 많이 보이는 게 편한 거예요. 옆으로는 보여봤자 소용없어. 내 길이 여긴데 저기 뭐가 있는지 내가 뭐 알 필요가 있나? 그래서 보통 세로로 붙입니다. 그러면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도 세로여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만하죠. 그래서 지금 뭐 메르세데스라든지 뭐 볼보라든지 폴스타라든지 등등등은 이렇게 세로 디스플레이를 많이 붙입니다. 현대는 가로로 기니까 세로로 길든가 아니면 최소한 16대 9로 뭔가 좀 세로로도 영역이 좀 나와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들 너무 가로로, 특히 제네시스는 그게 뭐야 왜 가로로 쭉 뻗어.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는 그다지 좋지 못한 세팅이다. 여기 내비게이션에는 가장 적절한 세팅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글 지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구글이 아주 큰일 하고 있습니다. 볼보라든지 뭐 폴스타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메이커들을 보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A급 메이커들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뭐 크라이슬러라든지 현대라든지 이런 회사들하고 대등한,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그런 내비게이션을 보여주는 게 구글 맵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미국에서 보면요,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구글이나 애플 맵이나 둘 중에 하나를 씁니다. 대부분이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길이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나오는 지도가 없어요. 메이커에서 나온 지도들이 워낙 길이 많고 워낙 오프로드 같은 데가 막 계속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을 제대로 반영해 주려면 온라인 지도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도에 막히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훨씬 잘 보여준다, 이런 이유에서 구글 지도를 많이 선택하고 있고, 이렇게 구글 지도를 선택한 자동차들이 조금 더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기 보이는 테슬라도 구글 지도를 변형해서 테슬라 지도를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 구글 지도가 어떤 자동차 회사들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좀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볼보 센터 디스플레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이 크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요. 세로로 되어 있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터치 디스플레이라서 물리 버튼이 없어서 난 너무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물리 버튼 없어서 불편합니까?
아니요, 그다지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마스터 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바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타이다를 켠다든지 무슨 열선을 한다든지 공조장치에 들어간다든지 어쨌든 이 마스터 바는 안 바뀝니다. 항상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건 물리적인 버튼하고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인 버튼이 없어서 너무 정신없고 너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진짜 물리 버튼이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가 계속 전환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됐더라를 기억하고 그쪽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한 번 스텝에 안 되고 두 번 스텝, 세 번 스텝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불편한 거예요. 열선 누르려면 세 번을 눌러서 들어가야 되면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 차는 이렇게 첫 번째 라인에 그냥 항상 그 위치에다가 이런 것들을 빼놨습니다. 공조장치는 그냥 안 보고도 이렇게 누르면 돼요. 안 보고 못 누르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하자면 이게 좀 입체적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밑에가 물리적인 입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BMW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톡볼톡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만들잖아요. 터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눌러질 때 눌러지는 햅틱 반응이 여기서 이렇게 따까닥 하는 느낌으로 만들어지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인터페이스에서 항상 그 위치에 존재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그런 규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하고 있네요. 자,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뻔한 길에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어댑티브 크루즈를 작동시켜야죠. 자, 테슬라하고 같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D 그리고 핸들 조향까지 알아서 해주는 그런 모드를 보여주네요. 그러면서 계기판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차들을 보여줍니다. 와, 좋은데? 이런 것들 해주니까 뭐야, 나 핸들 안 잡아도 되는 거였어? 언제까지 안 잡아? 아, 가보라고 하네. 야, 터치하니까 바로 딱 인식하네요. 역시. 어디 갖다 박을 거야? 갖다 박을 겁니까? 안 박네요. 약간 이상했는데? 라고 느꼈는데 그게 차선이 없는 부분에서 요리로 가야 되나? 하고 살짝 고민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하고 브레이크 안 밟아볼게요. 박으면 볼보가 물어내겠지 뭐. 난 몰라. 이거 난 켰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 먹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게 시승차니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자동차 회사가 이 어댑티브 크루즈를 한다는 건 어디까지나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역할, 어디까지나 책임은 너한테 있어. 차량 설명서에도 들어있습니다. 차량 설명서에도 어댑티브 크루즈는 보조장치입니다 라고 있고, 광고에도 꼭 써 있어요. 아주 깨알 같은 글씨로. 사고가 났을 때 제조사를 상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소송했지만 소송에서 실제로 이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깨알같이 잘 해놨어. 책임은 여러분들에게 있다. 절대 믿지 마세요. 드라이버 어시스트가 이렇게 작동이 되고 메뉴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지도가 이렇게 나오네. 지도 깔끔한데? 저희가 지금 킬로미터로 바꿨거든요. 이게 익숙치 않아서 그렇게 킬로미터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보니까 밑에 가로치고 54mph야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두 가지 속도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 속도를 다 보여줄 필요가 뭐가 있나요? 라고 생각되실 수 있는데, 거리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킬로미터가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만약에 킬로미터 안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킬로미터는 지금 102km인데 지금 속도 리밋은 길 가다 보면 7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잠깐, 100km가 몇 마일이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60마일 정도 되니까 70마일이면 도대체 몇 킬로야? 이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가로쳐서 몇 마일이니까 이 마일 리미트에서 네가 알아서 그거 맞춰서 가라, 이렇게 또 안내해주는 면이 있어요. 자, 어쨌든 뭐 내비게이션 화면은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렇게 자그마한 디스플레이인데 자그마하고 넓은 디스플레이, 그래서 핸들림에 전혀 가려지지 않는 디스플레이로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심지어 구글이라고 여기 로고를 또 박아 넣었네. 아마 구글이 이 지도를 제공하면서 맨데토리로 이렇게 넣으라고 했나 보죠. 그리고 요 밑에 요거 우리가 카메라를 어떻게 숨기나에 대해서 많은 메이커들이 고심하고 있잖아요. 여기 붙어 있는 차도 있습니다. 여기 붙어 있는 차도 있죠. 근데 얘는 여기였다가 숨겼는데 어떻게 숨겼는지 모르겠네.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디자인 요소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 아주 잘했네요. 마음에 들어. 자, 그런 느낌이고요. Pay attention to drive라고 써 있잖아요. You seems to be distracted 라고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딴 데 막 봤잖아요. 그거를 카메라로 날 본 거야. 그래서 야, 너 지금 집중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집중해! 이러면서 경고를 했습니다. 경고 계속 하다 보면은 운전 안 해줄 수도 있겠죠? 아니, 어떻게 알아? 이거 선글라스까지 꼈는데 내가 딴 데 보는 걸 어떻게 알고 제가 계속 운전에 집중하라고 계속 얘기하네요. 자, 내가 집중을 하든 말든 네가 하면 되지.
네,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운전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자, 고속도로 지금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속 페달을 더 밟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불법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여긴 미국이니까요. 시속 70마일 도로고요. 저희는 110km까지 주행해도 됩니다. 말씀드릴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간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왜냐면 이 차는 지금 517마력 이거든요. 엄청난 파워를 내고 있죠. 앞쪽이 180kW, 뒤쪽이 200kW로 뒤쪽 모터가 더 강력합니다. 모터를 두 개나 장착해서 사륜구동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모터가 두 개가 장착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터가 2개면 그냥 똑같은 모터가 2개 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고, 이 모터라는 게 변속기가 없이도 모터는 상당한 많은 영역을 커버해 주잖아요. 파일럿 어시스트를 없애버렸어 얘가. 너 이렇게 딴 데 보면은 이거 해지한다 이러고 해지해버렸습니다. 와이씨, 나한테 이러기야? 운전에 집중하라고 하면서 풀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핸들을 안 돌려준대요. 알겠습니다.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려요. 자, 그래서 전기 모터가 2개가 들어있을 때, 아니 2개 들어있는 건 그냥 파워를 더 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용도만은 아니고요. 변속기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2개의 모터 중에 하나는 조금 더 RPM이 높은 쪽에 맞추고 하나는 RPM이 좀 더 낮은 쪽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모터가 출발할 때 그리고 고속일 때 요 2개의 밸런스를 조절해 가면서 구동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개의 모터가 필요한 거고요. 2개의 모터의 출력과 최고의 토크가 나오는 지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 2개의 모터를 단순 합산했을 때는 조금 이 출력이 맞는가? 라고 생각될 때가 있는 거죠. 일단 이 차는 그래서 517마력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좀 경쾌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517마력으로 지금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상하다. 가속 페달 밟았을 때 이건 한국에 있는 그 택시 아이오닉 5보다도 오히려 덜 나가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택시 타보면 그렇잖아요. 택시 기사님들 이렇게 꾹꾹꾹 밟으면 이 뒤에 앉은 사람 입장에서는 욱욱욱 이렇게 되잖아요, 승차감이. 근데 그런 게 없고 밟았을 때 그냥 쭉 가속되는 요런 느낌으로 가속이 되네요. 500마력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퍼포먼스 AWD가 작동되는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0마력까지는 볼보는 볼보다. 테슬라의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게 480마력 요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 400마력을 가지고 초반에 갈 때 보면 쿵 하고 출발되거든요. 뒤통수를 빡 때리듯이 출발합니다. 근데 볼보는 역시 볼보는 볼보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꾹 밟아도 아주 느긋하게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셨죠? 제가 지금 오고 있는데 제가 스탑 사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 것을 나는 믿고 갈 수 있는 거야. 내가 설 것을 믿고 저쪽에서 올 수 있고, 이 스탑 사인이 없으면 미국 도로에서는 이 교통이 소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톱 사인을 지키는 걸 너무나 필수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거 없이는 도로 소통이 안 된다. 한번 섰다가 쟤는 믿고 가는 거죠. 지금 딸끄락딸끄락 소리는 물병이 있어서 물병 소리예요. 이 차에는 정말로 이 바람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진짜 조용한 자동차네요. 그래도 그럴 것이 되게 두꺼운 이중 접합 유리의 두께가 상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앞유리 흡음재, 옆유리 흡음재, 뒤에 옆유리, 뒤에 뒷유리 다 흡음재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중 접합으로 사방을 둘러놨어요. 천장도 마찬가지.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파노라믹 선루프의 안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대의 파노라믹 선루프가 셔터링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산산 쪽이 팍 이렇게 깨진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현대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도 파노라믹 선루프가 원래 일부 깨집니다. 여러분들 샤워 부스 같은 거 보면 깨지는 거 알고 계세요? 이 강화 유리는 바깥쪽을 먼저 시키고 안쪽은 어느 정도 좀 유동적으로 놔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쪽에서 이렇게 텐션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꾹 이렇게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안에서 이게 터져나오기 시작하면 그땐 뻥 하고 터집니다. 금 가거나 깨지는 게 아니라 뻥 하고 터져요. 파노라믹 선루프가 그래서 터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정말 불순물이 있거나 하면 터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정말 드물지만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그 경우가 우리나라 메이커가 파노라믹 선루프를 적용하는 걸 굉장히 일찌감치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파노라믹 선루프를 처음 경험한 사람들이 현대차가 자꾸 깨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많은 메이커들이 그 문제를 겪었는데 볼보는 그런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볼보는 이 천장에 있는 글래스 루프, 파노라믹 선루프도 이중 접합유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깨져도 그냥 금간 상태로 거기 붙어 있는 거지. 그런 안전상의 차이가 있었고 비용을 아끼지 않고 더 안전하게 차를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볼보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 너무 뜨거워요. 아, 뜨거워. 오, 세상에. 제가 지금 진짜 꿈도 야무지지. 여기서 촬영을 할 생각을 했다는 게 진짜 어리석네요, 내가. 왜냐면 지금 온도가 43도입니다 43도에 햇빛은 캘리포니아의 그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있고요. 지금 여기 차에서 벗어나면 그대로 타 죽어버리는 그런 날씨입니다. 타 죽어버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얼굴 뜨거워. 잠깐의 이 어리석음을 뒤로 하고 다시는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예, 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구 온난화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승기를 찍을 수 없는 그런 날씨가 있다니. 오, 전망 미쳤다리. 너무 멋지네. 와, 서스펜션을 좀 단단하게 하고 싶은데 요게 지금 여기서 이 차는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네 바퀴 모두 듀얼 챔버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전자 제어식 가변 댐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을 수 있는 건 다 갖고 있어.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었다고 볼 수 있죠. 서스펜션이 너무 물렀는데 저희가 서스펜션 세팅을 바꿀 수가 있어요. 소프트, 펌 이렇게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네요. 소프트로 바꿔볼게요. 소프트, 펌일 때 이렇습니다. 펌드 소프트에 한번 코너링을 한번 들어가 보죠. 그렇게까지 단단한 느낌이 아니고 이 노면의 충격이 실내로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지금 22인치 휠을 끼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 스티어링 휠의 필링도 지금 소프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소프트 이렇고 펌 정도 해야 이게 보통의 스티어링 휠. 소프트는 너무 소프트한 느낌입니다. 그냥 막 손가락 하나로 이렇게 핸들을 돌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가벼움이에요. 차가 너무 경쾌한 느낌이고 핸들도 너무 가벼운 느낌이어서 이게 뭔가 서킷에서 달리듯이 막 잡아 돌릴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이 차는 기본적으로 너무 편한 차입니다. 원페달 드라이브 모드가 또 있는데 원페달 드라이브는 오토, 온, 오프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오토로 하게 되면 앞차와 거리가 가까워지면 원페달 드라이브가 작동되고요. 앞차하고 멀어지면 그만큼 크루징이 작동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차가 있으면 굳이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내리막이거든요. 내리막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내려가고 있어요. 왜냐면 얘가 원페달 드라이브가 필요한 만큼만 개입하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레이더를 이용해서 측정하면서 앞차가 가까우면 그만큼 회생제동을 많이 해서 브레이크를 대신해서 회생제동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이 브레이크라는 건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건데 열 에너지로 상당한 부분을 뺏겨버리는 건데 그런 것 없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수해 버리기 때문에 이 내리막에서 에너지 회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필요할 때 다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충분히 회수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승차감 딱 좋다. 서스펜션을 펌으로 하고 나니까 저한테는 딱 좋네요. 오프로드 모드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모드도 있는데 근데 속도가 시속 40km 이하에서만 작동되는 모드예요. 오프로드 모드를 하게 되면 서스펜션을 위로 아마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휠이 움직일 수 있는 스트로크를 조금 더 많이 줘서 이 바위라든지 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갈 때 충분한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제공해주는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의 긁힘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죠. 볼보는 테슬라가 가는 길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선은 차에 들어갔을 때 시동을 걸지 않고 바로 출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어 시프터를 보면 이렇게 요즘도 뭐 테슬라의 일부 차종들 이렇게 아래로 기어를 당기고 출발하잖아요. 눌러서 P, 그리고 한 번 더 당기면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을 작동하는 것도 테슬라랑 비슷하죠. 그리고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가 있고 나머지를 심플하게 싹 없애버리는 거, 이런 것들도 테슬라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테슬라하고 아주 비슷한데 근데 근본적인 철학에서
이 볼보가 버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 개를 쪼개놔서, 그리고 그 안에 운전자가 실제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주면서 이 운전자에게 즐거움을 더 주는, 약간 덕질을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서 주행할 때 뒤쪽으로 토크를 얼마나 보낼 것인가, 앞쪽으로 얼마나 보낼 것인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뒤쪽으로 100%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100%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 코너링을 하다 보면 뒤쪽이 돌아버려, 차가 스핀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스핀할 가능성이 재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킷 같은 데서 드리프트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 차가 스핀이 돼야 되잖아요. 이 테슬라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 차는 볼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절대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서스펜션을 마음대로 낮추지도 못해. 서스펜션 낮췄다가 갑자기 차의 운동 성능이 나빠져서 사고 나거나 스핀하거나 이러면 어떡할 건데, 이런 식입니다. 역시나 안전위주의 볼보구나 알겠는데, 조금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네요. 조금 기능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능이 많아야지 저희 같은 사람이 이제 설명도 하고, 여기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차가 드리프트를 합니다,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볼보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십니다. 왜냐면 딱 차에 타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나오는데, 나오는 게 속도하고 제한 속도가 나와요. 두 개 딱 나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이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게 뭐 보여주는 것도 없어 라고 생각되는데, 만약에 500m 뒤에 나가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뿅 이렇게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평소에 없던 화살표니까 더 주의 깊게 보겠죠. 그러니까 계속 화살표가 뭐가 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할 때만 뿅 나오는 게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볼보 측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 뭐라도 그래픽이 계속 있으면 거기에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로지 속도만 평소엔 보여주고, 정말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 제한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 볼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차에서 어댑티브 크루즈가 얼마나 잘 작동되는지, 이 산길에서도 혹시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산길에서 될까? 돌리나? 돌리나요? 놀라워라. 요거 돌면 인정. 중앙선 안 넘어가면 인정. 산길에서 어댑티브 크루즈 켜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잡으라고 난리네요. 이게 되는구나. 와, 세상에. 잘해주고, 그리고 작동시켰을 때 보통 이제 앞차가 급제동하면 얘도 깜짝 놀라서 급제동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앞차가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더라도 좀 더 여유롭게 감속을 합니다. 쓱 이렇게 가까워졌다가 또 이렇게 쓱 또 빨라졌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여유롭게 운전해 준다는 게 이 어댑티브 크루즈 정말 좋은 점인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요. 굉장히 편하게 어댑티브 크루즈 너무 잘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런 ADAS 시스템 가장 먼저 적용한 게 어딥니까? 볼보라고요? 아니요, 벤츠입니다. 벤츠인데, 벤츠는 그걸 S클래스에만 넣었어요. 카메라를 갖고서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다는 걸 그때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기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볼보가 그걸 대중차에다 넣어버린 거예요. 아니, 메르세데스 벤츠도 E클래스 있고 C클래스 있는데 그런 차에는 안 넣었거든요. S클래스도 그걸 옵션으로 넣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볼보는 시티 세이프티라고 하는 기능으로 그냥 기본화 시켰던 적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되는구나, 저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많은 메이커들이 깨닫고, 이제는 모든 메이커들이 긴급제동을 넣게 됐을 뿐 아니라 이 법제도도 만들어져서 이제는 모든 메이커가 긴급제동을 적용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보는 이런 안전에 대한 것들을 그냥 특별한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사고 나는 건 S클래스만 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S클래스에 치이면 아프고 C클래스에 치이면 안 아픕니까? 아니잖아요. 어차피 죽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긴급제동 같은 것은 가장 저렴한 차에도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볼보는 최신 자동차도 이런 식의 역할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긴급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계에서 가장 뛰어난 형태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구현해냈는데요. 예전에는 볼보라고 하면 이 벽에 갖다 부딪히는, 차 대 차로 부딪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사실 뭐 그 부분에서 남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던 거 인정, 더 단단한 자동차였다는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거는 사고가 난 다음의 안전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고가 나기 전의 안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볼보는 사고가 난 후의 안전은 지금 이미 업계의 넘버원이고, 사고가 나기 전의 안전도 업계 넘버원이 되겠다 라는 의지로 이렇게 어댑티브 크루즈라든지 긴급 제동이라든지 차로 중앙 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고 후의 안전, 사고 전의 안전 이런 것들 모두 충분히 갖춰놨기 때문에 아마도 가족들이 안전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전 같으면 2열 승차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었죠. 2열 승차감이 그게 나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장님은 당연히 뒤에 타는 거니까. 승차감이 2열을 위한 세팅을 많이 하고 1열이 오히려 승차감이 나쁘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요즘 차들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이 서스펜션이 단단하고, 그리고 2열은 특히나 더 서스펜션의 움직이는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2열에 앉으면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모델 Y 뒷좌석은 진짜 불편했잖아요. 차가 울퉁불퉁한 길 가면 뒤에 앉은 사람이 점프를 하면서 머리가 천장에 닿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요즘의 모델 Y는 그보다는 훨씬 좋아졌지만 여전히 뒷좌석 승차감이 앞좌석에 비해서는 많이 나쁘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전기차는 뒷좌석이 좀 불편하다 하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보는 EX90 같은 경우는 2열은 적어도 승차감에서는 절대 1열에 비해서 떨어지는 느낌이 아닙니다. 너무나 깔끔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일단 뒷좌석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눕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 이 정도 돼야지. 이런 전기차가 진작에 있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 전기차가 너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팔리는 차 뭡니까? 소렌토입니다. 소렌토가 가장 많이 팔리죠. 그 다음은 산타페, 그 다음은 카니발, 이런 식으로 팔려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원하는 차들은 주로 좀 큰 차, 크고 사람이 많이 타는 차, 이런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타페 소렌토가 일반적인 다른 차하고 다르게 7명이 탈 수 있는 7인승을 제공하는 차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를 끌었던 건데,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나온 전기차들을 보면 아이오닉 5 있죠? 아이오닉 6 있습니다. 그리고 코나 EV, 이런 식의 자동차들만 있었던 거죠. EV6와 EV9 이런 차도 있긴 하지만 EV9은 그냥 완전히 럭셔리처럼 거대한 자동차처럼 이렇게 포지션이 됐고,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타페 소렌토 같은 전기차는 없었던 거죠. 물론 자동차 메이커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페랑 똑같이 만들어 놓고 가격이 2천만원 더 비싸, 그럼 누가 사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을 좀 낮추고 소형 SUV로 만들고 그걸 비싸게 팔면 괜찮지 않겠느냐 라는 거였던 것 같은데, 너무 타협적이었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걸 만들어줘도 살까 말까인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의 자동차를 만들어준다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잘 팔리면 오히려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싶은 도전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치백이 안 팔리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해치백 뭐 있어? 해치백 팔리는 게 없잖아요. 다 단종됐잖아요. i30 있었고 i40 있었는데 이것 단종됐습니다. 그리고 K3 GT 이것도 단종이에요. 로스터 단종됐죠. 그러니까 해치백이란 해치백은 다 단종됐습니다. 없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는데, 그럼 SUV 같은 전기차를 내놔야 되는데 SUV 같은 전기차는 없었던 거죠. 물론 전기차는 주행 거리가 길어야 된다, 에어로다이나믹이 강조돼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쉽지 않았던 건 이해되는데, 산타페 소렌토의 전기차 그런 것들 하나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가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지금 EX90은 그런 자동차로 나온 것 같아요. 7인승 SUV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 크기가 EV9만큼 큰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산타페나 소렌토, 팰리세이드 같은 차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원하던 바로 그 자동차,
그런 형태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EX90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열에 앉으니까 지금 뭐 글라스 루프가 위쪽에 있어서 시원한 그런 천장을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이게 덮개가 아예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뭐 이런 자동차들은 여기서 덮개가 슬라이드로 쭉 해서 닫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 천장의 열을 그대로 이렇게 받게 된다. 물론 열은 두 가지로 전달될 텐데 뭐 직사광선처럼 이렇게 정말 빛이 와서 열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요 유리 자체가, 천장의 유리 자체가 뜨거워져서 천장의 열이 또 복사열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실내가 더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천장이 너무 뜨거워서 만지지 못할 정도로 뜨겁기 때문에 이게 실내를 덮일 수밖에 없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차가 적당히 화려합니다. 지금 곳곳에서 되게 비싼 물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이게 뭐냐, 이렇게 돌리면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요거는 뒤쪽에 이 그물망을 걸기 위한 자리입니다. 볼보는 안전의 볼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짐을 실었을 때 짐이 승객에게 덮치지 않도록, 이 앞좌석 사람의 머리를 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그물망을 여기다 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그 그물망을 치기 위한 마운트를 이렇게, 다른 볼보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이상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덮개 용도로 이 옷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손잡이는 없는데, 손잡이가 없는 게, 요즘 자동차들이 손잡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볼보는 그래도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볼보 손잡이가 없네요. 대신에 손잡이가 위에 있는 손잡이 말고 이렇게 자리마다 이렇게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굵고 딱 잡았을 때 제대로 잡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몸을 지탱했을 때 더 몸을 잘 지탱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탱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힘을 받을 수가 없잖아. 자기 허리 높이 정도 되는 곳에 손잡이를 잡았을 때 제대로 몸이 지탱이 되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불을 켜고 끄고, 그런데 어둡게 켜고 밝게 켜고 이렇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서 보는 느낌은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꽤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보면 크롬이 적절하게 섞여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여기도 또 이제 스피커 그릴, 손잡이도 이런 것들, 이런 크롬 라인, 여기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굉장히 환한 실내를 보여주고 있네요. 뒷좌석 승차감도 괜찮고 꽤 럭셔리한 느낌이 드는 뒷좌석이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4시까지 들어가면 되니까 아직 여유 좀 있죠? 예, 여유 있으면 1시간 정도 있어요. 지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지금 왼쪽에 차가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드레스트로 딱 경고해 줍니다. 여기 헤드레스트에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스피커가 왼쪽에 차 있어 라면서 왼쪽에 스피커를 띵똥띵똥 이렇게 울려줬어요. 근데 이건 운전자한테만 들리는 거죠. 조수석에 있거나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아마 못 듣거나 아주 작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능들이 세심하게 여러 가지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사운드도 지금 저희는 해보지 못했지만, 내비게이션 사운드를 운전자 헤드레스트로만 나오게 하는 방법도 아마 있지 않을까. 볼보의 가치가 있달까. 좀 전에는 지금 유턴을 갑자기 시도하는데 제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가니까 띠딩띠딩 하면서 경고를 하고, 동시에 이 안전벨트를 이렇게 쭉쭉 당겨서 이렇게 경고해주는 그런 모습도 봤네요. 운전자한테 앞에 차 있어 조심해 라면서 이 안전벨트를 뚝뚝 이렇게 2번을 당겼습니다. 너 혹시 졸고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그러면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또 빨간색 자동차를 딱 보여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단색인 줄 알았더니 단색이 아니었어요. 컬러인데 컬러 중에 흰색만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경고할 때 오렌지색이 딱 뜹니다. 그러니까 컬러가 나오면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닌 거지. 진짜 조심해 할 때 컬러를 유일하게 딱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담백하고 정말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데도 컬러를 거의 안 쓰잖아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컬러를 안 씁니다. 그런 것들이 되게 볼보적인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 자동차들은 통풍 시트 넣는 것에 대해서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대체 통풍 시트가 왜 그렇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분들도 이제는 통풍 시트 없으면은
차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에어컨 없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식당이나 이런 데도 에어컨 없는 집이 여전히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에어컨 없이 어떻게 사냐 그러죠. 아니, 유럽은 그렇게 덥지 않기 때문에 에어컨도 필요 없고 통풍 시트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 에어컨 필수였네, 더워서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옵니다. 왜냐면 지구가 온난화되기 때문에. 유럽은 기본적으로 이 대도시들은 이 남쪽에 있는 대도시가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면은 이 독일의 뭐 프랑크푸르트니 뭐 뮌헨이니 이런데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파리도 한참 위에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도시들이 우리보다 한참 위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람들은 더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남쪽인데다가 위쪽으로도 못 가, 옆으로도 못 가, 게다가 삼면이 바다야. 사실상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 열대지방의 그 기후를 그대로 갖고 있죠. 너무 눅눅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통풍 시트가 필수인데, 근데 지금 이 차는 아쉽게도 그런 통풍 시트를 장착하지 않고 있네요. 우리나라 들어올 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C90을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사실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뭐 자세한 것들을 살펴보기는 어려웠지만,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가장 원했던 것들을 모두 고루 갖췄다는 점에서 이 차가 정말 놀라운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가장 바랬던 거, 사실 산타페나 소렌토 같은 자동차, 그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자동차니까 그런 자동차의 전기차 버전이 나와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바랬던 자동차를 먼 나라 스웨덴에서 이 볼보가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 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볼보 X, 진짜 네, 지금까지 볼보 XC90을 간단히 시승해 봤는데요.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차의 문제. 와,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걸 찔 수가 있지?